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진입니다. 요즘같이 살기 어려운 때 일 안 해도 돈을 받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국회인데요. 오늘로 53일째 일은 안 하면서 돈 받는 국회의원들. 연봉은 1억 5,426만 원에 매달 받는 월급은 1,285만 원. 세비 외에도 주유비와 유지비 등으로 매달 146만 원 정도를 추가로 받는데요. 그야말로 꿀직업입니다. 언제쯤이면 국회의원에게 주는 돈이 아깝지 않을까요? 어느 때보다 일하는 국회가 필요한 때입니다. 한시라도 빨리 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시급한 민생 법안 처리에 나서기 바랍니다. 강원도의 오늘과 소통하는 시사 큐레이터, 생방송 더 인사이드 시작하겠습니다. 네, 생방송 더 인사이드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6시 44분 지나고 있습니다. 한 주간 가장 핫한 이슈를 탈탈 털어드리는 시사인 이슈 시간인데요. 진보와 보수를 대표하는 독설 대가들의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수계 이다나, 시사계의 원조 아이돌 김기석 교수 나오셨고요. 강원도 청년정치 대표주자, 새로운 보수 리더를 꿈꾸는 강대규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강 변호사님 오랜만에 스페셜 패널을 모시게 됐는데 최근 잘 지내셨죠? 국민의힘 춘천갑 조직위원장에 도전장 던지셨다는 기사를 봤는데 잘 네. 진행이 되고 있나요? 예, 지금 전국적으로 국민의힘 조직위원장이 47개 지역에 한 200명 이상이 지원을 했고요. 현재 서류 접수는 끝났고 그 이후에 면접 심사와 또 현지 조사, 또 여론조사 등을 실시할 것인데 지금 국민의힘이 당대표 당원권 정지라는 약간 초유의 사태로 당내 사정 때문에 모든 절차가 현재 올스톱되었습니다. 추후 절차가 진행될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강대규 변호사님처럼 참신한 강원도 출신 청년 정치인 하면은 원조 출신의 박지원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출마 자격 논란에서 끝내 당권 도전이 무산이 됐지만은 지난주 금요일이죠. 8.28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는데 오늘 이 문제 다뤄볼 겁니다. 시사인 이슈에서는 박지원의 당대표 도전, 떼쓰기 정치로 봐야 할지 청년 정치로 봐야 할지 탈탈 털어볼까 합니다. 자, 두 분은 박지원 전 위원장의 당대표 도전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교수님? 글쎄요, 이 강원도 출신의 이 젊은이 얘기를 네. 나이 먹은 제가 나와서 이렇게 막 얘기해도 되는 건지 미안하다는 느낌도 좀 있고 그러긴 합니다만은 오늘 테마니까 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쨌든 뭐 출마는 다 자유잖아요. 네. 근데 어떤 공직이든지 출마하려면 자격이 필요한 것이고 공식적으로 규정된 자격이 미달인데 출마를 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제가 보기에 뭐 거기에 대해서 뭐 이러쿵저러쿵 자꾸 우리가 더 얘기할 필요가 있는지 그런 식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뭐 이런저런 중요한 일이 있을 때 SNS 통해서 언급도 하고 하는데 이 젊은이에 대해서는 별로 한 번도 언급한 적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좀 얘기를 풀겠습니다만은 이런저런 문제의식을 좀 가지고 있고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는 뭐 어떻든 하나의 해프닝 비슷하게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장 변호사님. 네, 뭐 도전 자체는 의미가 있고요. 우리가 운동 경기에서 어떤 선수가 신기록을 기록하면 그 다음 선수들도 그 기록에 거의 근접한다고 합니다. 네. 이준석이라는 30대 당대표가 작년에 탄생을 했으니 올해에도 그런 근접하는 효과가 있어서 도전을 하는 것 같은데 좀 안타까운 것이 민주당 169명 의원들 중에 박지원 위원장을 도와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네. 이 일례로 박지원 위원장이 당대표 출마 선언을 국회 건물 밖에 펜스 밖에서 했습니다. 네. 도상에서 했는데 보통 그 전당대회 출마 선언을 어떤 의미 있는 장소나 국회에서 할 거면 소통관에서 하거든요. 소통관을 빌리려면 국회의원의 이름이 필요합니다. 국회의원 이름 아무나 빌리면 그 누구든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할 수가 있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 이것이 박지원 위원장이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국회의원 한 명도 본인 편으로 만들지 못했던 그런 정치력 부재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문은 두드리면 계속 두드리면 열릴 것입니다. 근데 그 문이 꽉 잠겨 있거나 문이 아니면 다른 문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박 전 위원장은 당원이 된 지 한 6개월 남짓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원 당규상 전당대회 출마 자격이 그렇죠? 없거든요. 네. 이미 비대위와 당무위원회에서 출마 자격이 없다 이렇게 이제 판단, 유권 해석을 내린 상황이었는데 당대표 출마를 어쨌든 강행을 했습니다. 이걸 두고 어린애가 생떼 쓰는 것 같다. 좀 심하게 표현하는 분들은. 그리고 특혜를 요구하는 것 같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교수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글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룰이라고 하는 것, 예컨대 어떤 자격을 갖춰야 선거에 나올 수 있다. 예. 공직을 맡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질 선거에 나올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정말 많은 곳에 다 적용되는 법칙이에요. 그런데 그런 법칙을 만약에 본인이 나는 본인의 얘기하는 정치적인 이유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나는 그런 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출마를 하도록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 룰 때문에 출마하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예. 6개월이 안 됐으니까 나는 출마를 못하구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불공정한 그런 주장이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저런 정치적 맥락 속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장이라든가 이것을 하고 싶어하는 이제 그런 어떤 심정은 이해하지만은 그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깊이 있게 성찰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저는요. 네. 네, 이 박지원 위원장이 본인이 비대위원장으로 있으면서 당대표에 진작에 출마할 생각이었다면 이 조항부터 논의하고 뜯어 고쳤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한 본인 불찰이 있고요. 문제는 민주당이 접수조차 받지 않았는데 우리가 가령 건축을 못하는 땅에 건축 허가를 신청을 할 때도 일단 신청을 하면 접수는 합니다. 공무원이 이 땅에 건물 못 줘요 하면서 접수는 하고 그 다음에 불허가 처분을 나오는데 요건이 안 맞는다 해서 접수조차 못하는 것은 약간 민주행정 절차에는 합당하지 않을 수가 있고요. 또 접수를 안 할 거면 폐기하라고 했는데 그걸 굳이 우편으로 반송을 했어요. 약간 창피주기가 아닌가. 사람을 2번 죽였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건축법을 변호사님이 예를 들면서 얘기하니까 확 와닿는데 교수님 좀 웃으셨어요. 예. 그런데 이제 예컨대 이럴 수도 있죠. 서류를 냈는데 예컨대 서류가 미비다. 자격 조건이 미달이다. 그래서 갖추는 서류를 갖춰서 내라 이렇게 반려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일이 있으니까 너무 이렇게 너무 비판적으로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네. 박지원 전 위원장이 성착취 범죄 N번방 사건으로 처음 공론화했던 활동가였죠. 올해 1월에 이재명 후보 대선 캠프에 합류를 했고 대선 패배 직후에는 이 의원의 추천으로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았는데 이재명계로 분류됐던 박 전 위원장 비대위 사퇴 후 정치활동을 재개하면서 이재명의 구원투수에서 180도 바뀌었어요. 이재명의 뭐라고 얘기해? 저격수가 된 셈인데 180도 좀 바뀐 것 같거든요. 네, 그런 점 어떻게 보세요? 박지원 위원장은 이재명 의원만 저격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모든 기득권들을 저격해 왔거든요. 박지원 위원장은 예전에 2016년도에 이준석 대표를 지금 보는 것 같습니다. 당시 이준석 대표가 원내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새누리당을 해체해라. 이정현 당대표는 사퇴해라. 굉장히 세게 발언하면서 당신 농성도 하고 그랬는데 박지원 위원장이 지금 조국을 저격하거나 심지어 박원순 시장 사망 2주기에도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사과해야 된다라고 강력한 발언을 했어요. 이재명 의원을 저격하는 것은 이미 예상되어 있었다라고 보여지고요. 만일 이재명 의원이 대통령에 당선되었어도 저격을 했을 거예요. 그렇다 보여지고. 근데 당내에는 어느 조직이는 레드팀, 반대하는 레드팀이 필요하긴 한데 그 레드팀이 대표가 되면 그 조직은 힘들다. 그래서 지금 이 저격하는 게 반드시 옳지는 않다. 이렇게 평가하겠습니다. 어쨌든 박 전 위원장 같은 경우는 피선거권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당했어요. 그렇다면 교수님, 다음 정치 행보 어떻게 이어갈 걸로 예측을 하시는지요? 그 180도 돌변한 얘기도 저 답하려고 그랬었는데 그냥 확 넘어가 버렸는데 시간이 없는 모양이네요. 그 얘기 잠깐만 하면요. 제 생각에는 정치 세계에는 영원한 적도 친구도 없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비판을 할 수도 있고 연합을 할 수도 있고 반대를 할 수도 있고 그렇긴 해요. 근데 지금 박지원 위원장의 경우에는 그런 행동들 자체가 그리 상식적이지가 않은 것이에요. 예컨대 이재명 후보와 박지원 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치적 정륜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별로 대적이 되지 않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정치 세계에서는요, 경우에 따라서 누구와 노선을 같이 하고 평생 함께 동지로서 같이 감으로써 자기 위상을 키울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무조건 자기의 입장을 바꾸는 것,
그런 것은 조금 미숙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그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인데 그것은 제가 보기엔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 누가 당선되고 그다음에 민주당의 앞으로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문제는 본인 스스로의 실력을 키우는 부분이라고 봐요. 아까 강 변호사가 지금 이제 지역위원장 출마를 이제 했다고 그랬는데 아마 강 변호사가 10살 이상 훨씬 많을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도 네. 많은 사람들이 좀 이르지 않냐 이런 말을 할 거예요. 이제 그렇게 정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조금 뭐랄까 이렇게 경륜도 필요하고 경험도 필요하고 실패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 와중에 내가 얼마큼 나의 것을 쌓아가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어떤 역할을 맡는다는 것보다는 스스로의 어떤 가치를 높이는 정치적 자산을 늘리는 쪽에 좀 더 신경을 썼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모두에서 그 강대규 변호사님께서 이준석 대표 얘기를 했었는데 네. 성상납 의혹 때문에 어쨌든지 당의 징계를 받았고 네. 박전 위원장도 그렇고요. 우연찮게 비슷한 시기인데 네. 양당의 청년 정치인들이 조금 주춤하는 네.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은 이준석 대표의 징계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성산납 의혹으로 징계를 받은 거 아니고 예. 성산납 의혹이 수사가 시작됐는데 이준석 대표의 정무실장이 김철근 전무실장이 어떠한 사실을 은폐할 의혹이 시도가 있었다라고 해서 품위유지 위반으로 지금 징계를 받고 있고요. 두 정치인의 위기가 같은 선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두 정치인의 출발이 다른 것이 이준석 대표는 전국의 수백만 당원들의 전당대회를 통해서 수백만 당원들의 투표를 통해서 선출된 선출직이고요. 박지원 위원장은 추대입니다. 어떠한 민주적 절차성을 비교해놓고 봤을 때 이준석과 박지원을 비교할 수 없다. 같은 선에 놓을 수 없다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위기가 아니라 개별적인 위기인데 다만 두 명의 교집합이 나이가 상대적으로 기존 정치인들보다 젊다는 것뿐이죠. 그런 시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네. 교수님. 이준석 대표도 당으로 들어올 때는 비슷한 절차를 거쳐서 들어왔죠. 네, 그 이후에 비대위원이냐 비대위원장이냐 차이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그 이후에 전체 과정까지 다 봤을 때 약간 차이가 있는 거 분명한데 완전히 다르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청년 정치라고 하는 현상이 이제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났는데. 청년 정치가 그럼 새로운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네. 이미 오랫동안 예컨대 박정희 시절에 40대 기술원, DJ나 YS 여기서부터 이제 청년 정치라는 게 굉장히 현실적으로 드러났었고 한국의 민주화는 학생 운동으로 한 거 아닌가요? 학생 운동이 굉장히 중요한 기폭제 역할을 했던 거잖아요. 네. 그 청년 정치였죠. 지금도 강 변호사도 마찬가지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만 많은 청년들이 정치로 유입이 되고 있어요. 이제 그래서 청년 정치라고 하는 것은 계속 있어 왔던 것이고 이번에 다른 건 뭐냐 하면 그 청년들이 예컨대 20대 청년들은 좀 진보적인 정치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늘상 생각해 왔는데 다른 행태를 보인 것이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비슷하게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에요. 네. 이제 그런 좀 색다른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것에 과연 우리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그리고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이준석이라든가 박지원 같은 이런 현상들이 과연 앞으로 어떤 형태의 새로운 정치를 가져올 수 있느냐 이런 데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각에서는 선거 때 젊은 층에 어필하려고 청년 정치인들 등장을 하고 잘 쓰고 나서 선거 끝나고 나니까 표현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 찬밥 신세 혹은 뭐 팽당했다. 뭐 이런 얘기를 쓰는데 어떻게 보세요, 변호사님? 전 둘 다 찬밥 심세나 팽당했다고 보진 않고요. 일단 이준석 대표를 선거에 이용하려고 데리고 온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출직이었고 당시 나경원과 주호영이라는 굉장히 거물급 인사들하고 붙어서 승리를 했고요. 다만 이준석 대표는 어떠한 원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거기에 징계 절차를 밟은 것이고 박지원 위원장의 경우에는 명칭이 비상대책위원장입니다. 모든 정당 역사에서 비대위는 항상 다음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것이 비대위예요. 박지원 위원장은 나는 전당대회가 시작되면 나는 나가는 사람이구나라고 본인이 충분히 예측 가능성이 있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와중에 전당대회 출마하고 싶으면 비대위원장으로서 그 조항을 수정했으면 됐는데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교수님? 뭐 좀 생각이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아무튼 비대위원장이라고 해서 전부 다 당대표 나오는 건 아니죠. 이제 그렇기도 하고 그다음에 팽당했다는 말을 이제 쓰는데 영입한 인사들은 전부 당대표를 해야 되나요? 전부 다 당대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의 주장 때문에 그런 것이 마치 정상적인 절차처럼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또 이준석이라는 사례가 있었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렇지만 사실은 제가 보기엔,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이 젊은이는 본인의 어떤 뭐 연령이라든가 경험이라든가 경륜이라든가 정치 세계에서의 위치나 이런 거에 비해서 너무 과도한 대우를 받지 않나 싶어요. 비대위원장으로 바로 들어왔던 것이.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걸맞는 어떤, 새로운 어떤 정치적 목표를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그럴 생각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실력이라 그럴까요? 제가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갖추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도전한다 이런 기분이어도 하나도 늦지 않을 거다. 충분히 좋은 제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강대규 변호사님도 청년 정치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저는 근데 이런 청년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거를 굉장히 좀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디 가서 변호사 강대규입니다 인사했을 때랑 뭐 청년 변호사 강대규입니다 했을 때 우리나라 국민들이 청년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굉장히 감성을 주입시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변에 정치를 하고 싶다는 저 비슷한 또래 친구들한테 항상 말을 하는 것이 청년이라는 단어로 혜택을 보려고 하지 말아라. 청년 정치인과 기성 정치인은 동일하게 바라봐야 되고, 물론 우리가 조금 더 SNS를 잘하고 참신하고 깨끗하고 패기 있고 젊을 수는 있는데 기존 정치인들이 갖춘 노련함에 대해서도 우리가 해야 되고, 또 공부도 게을리하면 안 된다. 어디 가서 소개할 때 저 청년 누구입니다라고 소개하지 말라고 제가 단호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답을 자꾸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어디 가서 청년 앵커라고 소개하고 싶은 생각이 계속 좀 있긴 있는데, 그런데 제가 뭘 여쭈려고 그랬었냐면, 아무래도 돈도 그렇고 뭐 조직도 없는 이 청년 정치인이 제도권의 정치의 벽을 넘는다는 거, 이게 참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위기다, 한계다 이런 얘기들이 나온단 말이죠. 변호사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일부 동의는 하고 일부는 동의하지 않는 게, 이것이 그 돈과 조직이 없는 것은 청년 정치인뿐만 아니라 일부 극소수 정치인 빼고 기존의 정치를 도전하고 싶은 기성세대도 비슷합니다. 다만 오히려 관점을 약간 달리했을 때 부모의 배경이 좋은 청년 정치인, 집안의 배경이 좋은 청년 정치인, 이런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상대적 발달감을 더 느끼게 되고 있고요. 저는 이것을 깨고 있는 사람이 이준석 대표가 작년부터 깨서 요즘에 있는 전국 투어도 깨고 있다고 하는데, 이준석 대표가 무언가 시간과 비용을 들어서 전국을 투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음식을 싸갖고 와서 먹을 사람 먹읍시다. 비용 없이. 또 시간도 번개를 해가지고 뭐 춘천을 뭐 엊그제 왔다 갔던가 이런 것을 보면서 위기와 한계는 있겠지만 그 극복하는 것은 자기가 스스로 찾아가야 된다. 본인의 몫이다. 본인의 몫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수님 간단하게 정리하시겠습니까? 이준석 대표는 사실 벌써 저 선거에 3번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방송에 나와서 방송 코멘테이터로 충분히 본인의 능력을 많이 보였던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처했을 때 스스로 극복해가는 힘도 있고, 이제 사실상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냐 하면, 윤회관이라고 그럽니까? 또는 당권파라 그러니까 아무튼 이런 곳 사이에서 일어나는 권력 투쟁처럼 바라봐요. 박지원 대표에게는 그렇게 보지 않죠. 이제 그런 거니까 그것은 결국은 이제 앞으로 본인이 무엇을 어떻게 쌓아가느냐. 청년 정치가 뭡니까? 사실은 학문적으로 했을 때 청년 정치라는 말은 저 사실 처음 들어요. 그러니까 청년이 하는 정치인가요? 청년을 위한 정치인가요? 청년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야 청년 정치인가요? 이게 굉장히 뭐랄까 좀 애매하고 정리되지 않은 형태로 자꾸 청년 정치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혼란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조금 현상이 지속되면서 우리가 정리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학문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요. 자, 다시 8.28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로 돌아와 보죠.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어대명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재명 의원의 압승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같은 생각이십니까, 교수님? 네, 지금 현재로는 대항마가 별로 없어 보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민주당이 별로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 놓이게 됐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선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그 당에는 다음번 대선 주자들이 당권을 위해서 상당히 팽팽한 힘을 가지고 경쟁하는 과정 속에서 새로운 정책도 나오고 정당의 힘도 생기고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의 민주당은 그리 건강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아무튼 선거라는 측면에서만 보면 그동안에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나올 만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상처를 입고 이제 됐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8분 이제 대통령 출마했는데 그 중에서 지금 한 분도 뭐랄까 경쟁적인 후보로서 나타나고 있지 못하죠. 네. 이제 그러기 때문에 아마 출마를 해서 나온다고 하면 결과는 아마 이재명 후보가 승리하는 것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변호사님 같은 생각이신가요? 네, 저도 안타깝게도 그렇게 될 거라 생각이 되고요. 다만 우리가 오늘 청년 정치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 8명의 후보 중에 청년이 한 분 있더라고요. 또 이동학 최고위원이라고 네. 청년이고 전 최고위원도 했었고 좀 그 주목할 만한 인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른 분들도 친명이냐 반명계냐 이렇게 다툼이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결과는 이재명이 승산이 굉장히 가깝다라고 그렇게 평가하겠습니다. 방금 변호사님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재명 의원이 대표가 되면 정말로 교수님 반명, 친명 이렇게 나뉘어서 분열될 것이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려를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안 나오면 그때는 단일화되나요? 예. 네, 그러니까 선거라는 것은 누가 나오든 뭐 소위 요즘 말로 97세대가 나오든 누가 나오든 그때 구도에 따라서 분열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분열이 없으면 정당은 의미가 없어요. 이제 그래서 서로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주장을 하고 유권자들, 그러니까 뭐 당원이 됐던 유권자들에게 그 자기를 어필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네. 결과가 나오면 네. 그것에 따라서 또 이제 민주주의적인 페어 플레이 정신으로 합쳐서 같이 당을 위해서 나가고 이렇게 가는 것이 선거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오면 분열하고 누가 나오면 아니다.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분열이 정당에 긍정적인 효과를 갖고 올 때도 많이 있거든요. 두 진영이 대등하게 대립을 하면 국민들이 보기에 재밌기도 하고 또 전국 네. 주도권을 갖고 가기도 하고 합니다. 한나라당 때 친리 친박 싸움이 그러했고요. 또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이낙연 경선이 그런 효과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네. 지금 이재명 대표가 당선이 되면 분열이 한쪽이 너무 크고 한쪽이 수가 작아요. 네. 이렇게 되면 긍정적 효과는 좀 약해질 거다라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3연패한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2년 후에 총선 반드시 승리를 해야 되고 이재명 의원도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정치적 소명을 걸겠다. 배수의 진을 쳐놓은 상태거든요. 그렇습니다. 아까 건강하지 않은 상태로 더불어민주당이 가는 것은 좀 반대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민주당이 교수님 지금 해결해야 될 당면 과제, 해결해야 될 것들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어떻게 보냐 하면 어부지리를 얻으려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 아니한 생각을 어부지리요? 버려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이미 윤석열 정부에 대한 지지도가 매우 낮아졌어요. 네. 그다음에 도대체 무엇을 통해서 이 지도를 높일 건지 잘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네. 잘못하면은 이대로 가면 다음번에는 민주당에게 유리한 어떤 정치 지형이 조성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네. 그것을 이용하려는 그런 안이한 생각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되고요. 정말 뼈를 가는 그런 어떤 개혁의 노력, 근본적인 개혁의 노력, 유권자들에게 진짜로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 절대 쉽게 총선에서 이기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박지원의 당대표 도전, 떼쓰기 정치 대 청년 정치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끝으로 두 분의 생각을 한 단어, 한 문장으로 들어보는 이슈워드 정리 시간인데요. 자, 어느 분이 먼저 하실까요? 이슈워드? 제가 먼저 변호사님 할까요? 먼저 하실까요? 예. 한 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예. 청년으로 혜택을 받으려는 순간 예. 그 사람은 청년이 아니다라고 평가하겠습니다. 청년으로 혜택을 받으려는 순간 그 사람은 청년이 아니다. 예. 교수님. 과거 YS하고 DJ가 40대 기술론을 했을 때 예. 그때 당시 유진산 당수가 한 말이 있습니다. 구상유치라고 표현했어요. 구상유치. 이것은 뭐 박지원 대표를 비판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예. 정치는 무르익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청년으로서 혜택을 받지 않기 위해서 청년 정치인들도 그만큼 노력을 앞으로 많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물론이죠. 예, 본인 공부도 열심히 하고 전문 지식도 쌓고 주변에 사람도 많이 만나고 알려가는 기성 정치인들이 하는 행보를 똑같이 간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뭔가 혜택을 할당제, 가산점제를 먼저 받으려고 노력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참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네요. 네, 저 아주 동의합니다. 네. 오늘 전체적으로 오랜만에 강대 변호사 모셔서 그런지 전체적으로 분위기 자체가 생각도 동일하고 비슷한 말씀들을 좀 많이 해주셔서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선거 뒤에 여야 대표 정치인들이 어쨌든 위기를 지금 맞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물론 아까 말씀 나눴지만은 본인 책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본인 책임도 있겠지만은 여전히 기성 정치의 벽이 높다는 지적도 사그라들지는 않고 있고요. 청년 세대를 대변하는
청년 정치가 계파라든가 뭐 인맥 이런 것에 의해서 이끌리는 게 아니라 합리적인 경로로 발굴이 되고 또 그런 저변 내에서 합리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기석 교수, 강대규 변호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이 해주셨습니다. 네, 7월 21일 목요일 생방송 더 인사이드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